네, 안녕하십니까. 제7회 의당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이상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암 안제극의 존사, 존화양의 의식과 그 시가의 형성화입니다. 먼저 연구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극 선생님은 16세 되던 1894년 일본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노골화돼가던 시기에 운강 이강년 선생이 의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운강 선생이 좌운을 맡아달라는 당부를 듣고 또 토동경문을 지어 전국에 배파할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그 화서학파 문인들이 항일 의지를 표현한 문안 연구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암 안제극 선생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은 아직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암 선생의 손자 안영구가 간행한 사암문집 사책과 그 종손 안중식이 간행한 사암 안중식 선생 문집 번호본을 참고해서 그 가계와 항일운동의 사상적 기저인 존사, 존양, 화해의식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그 사상을 시와 노래에 어떻게 형상화했는지 고찰해서 항일 의병 문학사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그 화서 항맥에 대한 연구가 몇 편이 있습니다. 제천의 의병 한시 의암 유인석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강석근 선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준호가 의암 유인석의 한시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기섭이 의암 유인석의 시에 나타난 척사의식과 현실 대응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들 연구에서도 유인석이 초계를 선도하였는데 이는 화서의 이정 척사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의지를 나타낸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안제극 선생에 대해서는 그 이구영이라는 분이 2005년 제천 의병 창의 100년 호서의병 사적에서 안제극의 경문과 효요문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또 국학연구회에서 2012년 문경의 고서와 도서해제, 문경문헌 1편에서 사암 선생 문집 해제를 실었습니다. 아울러 이해문이 사암 선생 서문을 번역하여 실었습니다. 그 안제극 선생이 항일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분량의 문집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상과 문학에 대한 연구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화서항맥 문인들이 항일 의지를 표현한 문학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안제극 선생이 어떻게 해서 그런 항일 운동을 했는지 그 사상 기저가 뭔지 그거를 좀 더 소상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암 안제극 선생의 가계와 항일 투쟁 공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종손인 안중식 선생이 작성한 사암 안제극의 공적 및 양력을 요약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암 선생은 본관이 순웅입니다. 자는 기호입니다.
고려 말 초기에 충정공 준의 후손입니다. 서기 1879년 6월 26일 예천군 용국면 월월이 장평에서 태어나셨습니다. 6살 때 아버지로부터 백수문, 흔히 그 천자문을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7살에 진사공에게, 또 10살에 기우공에게 글을 배워서 이미 물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16세 되던 1894년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고 국가 운명이 조석에 달려있을 때 이강년 선생께서 의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그 뜻을 따르고자 하니 운강 선생이 좌운, 오늘날로 따지면 문서 담당 참모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토동경문이라는 경문을 지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또 1895년 17세에 명성황후 승하 소식을 듣고 망공례를 행하고 운강 선생을 다시 찾아가 의거할 것을 확정하며 운강의 명을 받들어 의병 소집 경문을 작성했습니다. 그 경문의 내용 중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금수의 깃발 피고 500년 예약지물이 격술 효소되었으니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어찌 참아 두고 보랴. 죽기를 맹세하고 충성을 다 바치면 대장부가 할 일이요. 생사를 불구하고 의리를 실천하면 군자의 처신이라고 이렇게 결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1904년) 26세 때 의당 선생이 화양 강해를 할 때 사례로서 그 맹자 거천하 광고장을 사암 선생이 강하셨습니다. 1905년 27세 때 을사조약이 강제에 체결되자 의당 선생 박세화 선생께서 의거하여 문경 관산에 진을 침으로 해서 동문 신당 최형주공과 함께 진에 가담했으나 의당 박세화 선생이 병으로 거사하지 못하고 뒤에 의당 선생이 체포되어 한성 감옥으로 수감이 됐습니다. 1908년 30세에 전국의 의병이 구합돼서 13도 창의군을 결성 서울 진공작전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소규모 유격 활동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915년 37세 되던 5월에 운강 이강년 장군의 장남인 이승재가 찾아와서 다시 동지들과 의기할 것을 다짐하고 인재 선발 등 또 재원 등을 준비하기로 하고 그 보고는 사암 선생이 하셨습니다. 1918년 40세에 외경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때 외경은 선생 안재극 선생의 치밀한 의병 행적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난날의 검은 옷과 단발에 복종하지 말 것을 아까 신당 최 선생하고 나는 서신등 교환하는 것을 들어서 엄격히 문초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은 단호하게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본시 백의 민족으로 검은 옷을 꺼려하고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와 의리를 지키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어째서 금수와 같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 우리 민족에게 강요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때 또 시를 지었는데 공자의 예의로운 도학을 배우고파 다시 공부자의 남긴 글을 읽을 뿐이다. 살아서 당연히 공자의 교훈대로 살아갈 것이고 죽어서도 당연히 공자의 도를 따라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공자의 도를 실천할 것을 굳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19년 41세 운강 이강년 장군의 전을 저술해서 또 배포를 합니다. 그다음에 1934년 56세에 겨울 외정 일본이 삭발을 강요하자 이 삭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꽃제 화산에 들어가서 그 손영조의 피신을 해서 친구들과 글을 읽었습니다. 또 그때 많은 유생들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그 많은 공적을 남기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일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1947년에 그 문집을 1940년에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947년 사업문집 7책을 문인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1955년 광복절을 맞아 건국 포장이 취소됐습니다. 2011년 4월 17일 제천 의림들이 합의로 제천에 있는 병상영당에 봉안이 되셨습니다. 제3장에서 안제극의 존화의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안제극이 스승의 사상, 즉 의당 박세화 선생의 사상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계승했는지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왜 사암 선생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항일 투쟁에 참여하였는가라는 그런 사상적인 기저가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제자의 도리는 스승의 뜻을 잘 받들고 계승하고 실천하여 보고간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명예를 빛내야 하고 또 스승은 스승의 명예를 빛낼 수 있는 사상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한 사례를 사암 안제극 선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제극 선생님이 조선말 일제감경기 격동시대에 국민된 도리를 다했으며 또 스승 박세의 도를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기고 실천했습니다. 그때 두 분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최고의 시대적 과업과 사명은 국권을 수호하고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그 존화화의 의식을 가졌고 또 안제극 선생님은 거기에 스승의 뜻을 잘 존중해서 따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그 시와 산문에 잘 스며들고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제극 선생이 스승의 사상을 어떻게 존중하고 계승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당선색 어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902년 지금 제천 덕산면 억수리 불억산 용화구에 가서 박세화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안제극 선생은
박세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만분의 1을 기록해서 자신을 그 격려하는 교훈으로 삼기로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의당 선생 어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배움을 즐기기를 의식을 즐기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도다. 함양하는 것을 가뭄든 밭에 비와 이슬같이 하고 살펴보는 것을 어두운 거리에 등불 밝히는 것 같이 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 도가 오늘날에 있어서 운수가 비색하고 그 통태함이 있어서 가고 회복되어 오지 않음이 없으니 오는 때가 먼 듯하다. 제군들은 힘써라. 그 음과 양할 때 양이 다하는 날이 없는 것이 하늘의 이치로다. 그래서 여기서 박세화 선생은 배우고 수양하는 자세에 대해서 비유를 써서 설명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운세가 막혀서 회복될 기미가 먼 듯하지만 하늘의 이치는 양이 다하는 날이 없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고 양을 회복하는데, 즉 조선을 광복하는데, 조선을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는데 힘을 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안제극은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잘 실천해서 항일 투쟁에 적극 참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양한 일은 사람이 가장 신령하고 남자로 태어나고 건강한 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서 덕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크게 불행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어서 중국의 예의와 문물을 존중하고 외적 오랑캐를 물리치고 공적인 인을 갈구하고 사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배움의 강령이라고 조나양이를 일관되게 강조했다고 안제극은 말합니다.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역시 의당 선생의 어록입니다. 박세화는 조선시대 대다수의 유학자가 그랬듯 요임금, 순임금, 우탕, 문왕, 무왕 등 고대 선군이 남긴 교훈과 공자, 맹자, 주자 등 성현의 가르침을 학문과 인생의 기본 원리로 알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안제극도 이러한 것을 마음에 새겼던 겁니다. 다음 사암명병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사암명병서는 사암선생의 호를 짓게 된 내용에 대한 그 서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스승인 박세화가 강조한 교훈을 서두에 썼습니다. 즉 학문은 생각에서 근원한 것이니 실은 그 생각을 성실하게 하는 일로서 현이 되기를 바라는 지남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암명병서 말미에 생각을 강조한 스승 박세의 말을 기술합니다. 학문은 그 생각이 근원이 되는 것이니 생각을 공경스럽게 하고 정성껏 하라. 나의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있으니 근원이 아름답도다. 못같이 깊고 아름답도다. 이렇듯 안제극은 조나양이 등 스승 박세의 사상을 철저히 계승해서 항일 투쟁으로 실천해서 스승의 가르침에 보답을 한 것입니다. 사정에서 안제극의 조나양의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제극은 시와 가에서 존사의식과 중국 문물을 숭상하고 오랑캐, 즉 일본을 물리친다는 존화 화해의식을 형성화했습니다. 그 양인은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것은 서양을 물리친다는 것과 일본 외놈을 물리친다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그 존화 화해의식의 효시는 우암 송시열의 1649년에 쓴 기축봉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암 송시열은 기축봉사에서 공자가 춘추를 지어서 그 대일통의 의리를 천하에 밝힌 뒤로 혈기가 왕성한 불이라면 모두 중국을 숭생해야 하고 이적을 추하게 여겨야 한다고 공자의 이론을 원용하여 존화양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존화양의 의식은 화서 이항로를 거쳐서 화서행맥 유림들이 적극 수용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존화양의 의식은 조선말 일제감경기에 치열하게 항일투쟁을 한 기본 철학이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제극은 경북 예천 출신이며 화서행맥 박사의 제자로 항일투쟁에 치열했습니다. 안제극의 존화양의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제극은 중국 사람 임곽이라는 분에게도 그 답을 했습니다. 이제 임곽이라는 분이 편지를 썼는데 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는 역시 그 공자를 이루고 주제에 법을 본받는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답을 썼습니다. 그 친구에게 채통여라는 친구에게 안제극 선생이 보낸 답 채통여의 내용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도 안제극은 단군 기자로 이어지는 그 예의를 강조했던 조선의 기계를 계승해서 오랑캐가 되지 않겠다는 겨절이라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모경문, 그래서 그 의병을 모집하는 경문,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도 안제극은 중국 경전인 춘추와 그 대례라는 편에 있는 그 전례를 근거로 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즉 의는 힘으로 표출하고, 그러니까 따지고 의는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일운동이든 힘으로써 표출하고 용맹은 충성에서 생긴다. 이러한 그의 정신이 힘으로 표출된 것이 항일투쟁이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결국은 용맹성으로 발휘돼서 경문도 쓰고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문을 몇 개 썼는데 경문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일투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경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안제극의 경문이 어떤 그 장엄성이라든지 권장하고 힘쓰라는 그런 내용, 또 교훈성이 있어서 좀 약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리 대한의 2천만 동포가 역대 군왕들이 교화해서 인륜 도덕을 유지한 나라인데 일본 오랑캐들이 창궐해서 하늘의 토벌을 유발했다고 하고
당시 일제의 침탈 행위에 대한 시국을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우리나라는 동쪽에 치우쳐 있지만은 소중화, 즉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다음가는 그러한 문명국가라는 자부심, 그래서 소중화라고 중국 문명 문화 수준에 이른 국가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랑캐 풍속을 따르지 않고 홍범구조, 또 단군의 팔조법금을 지킨 국가라는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대 성군들의 교훈을 계승하고 공자, 맹자의 학문을 승성하고 주자 등 송나라의 5 훌륭한 스승들을 수용하고 어리석은 백성들도 그 충효를 고수했다고 우리 민족이 충효 정신이 아주 투철한 민족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의절을 지켜 충성을 다했다고 그 충절의 역사 전통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문의 내용을 또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1895년 미우라가 명성황후를 살해한 을미외변을 참혹하기 그지없다고 하고 1910년 경술국지를 변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랑캐를 번떠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맹자 등의 고세를 인용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0,000번을 죽어도 후회하지 말고 적의 무기를 피하지 말며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함께하여 군법을 어기지 말고 마음의 자세와 행동 강령을 엄격하게 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광복이 되면 하늘에 태양도 빛날 것이라고 찬란할 희망을 제시를 합니다. 또 아울러 의병을 격려하여 일본 오랑캐를 무찌르도록 당부를 합니다. 제5장에서는 존화 의식의 시가문학적 형상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제극이 살던 조선 말 일제 감경기에는 그 절대절명의 시대정신은 국권수와 국권 회복이 있습니다. 경술국지 전후 당시 현실에 대한 대응 양상의 전형은 항일투쟁이며 그 시문학도 그런 항일투쟁 정신을 담아야 그 시대적인 현실성 또는 진실성, 계도성 등 시대적인 의미가 큰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안제극의 시가에 대해서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치를 규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시의 품격을 평할 때 같은 내용이라도 직접 표현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시의 격이 높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을 직접 하지 않고 대신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의탁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은유적 표현을 강조할 때 드는 문구 중에 고인이시 기어 의제 언하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즉 옛사람들은 시를 지을 때 그 전하고자 하는 말밖에 두는 것이 귀하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그 유명한 시성 두보의 춘망이라는 구절을 듭니다. 그래서 국파산화제 성춘 초목신
이 식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마광이 온공독시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하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나머지 물건이 없다는 걸 밝히는 것이요. 성에 초목이 무성한다는 건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래서 직접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비유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제극도 이런 시문학상에서 그 비유적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걸 기준으로 평가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시는 읊조리는 문학이고 가는 노래하는 양식인데 후대로 오면서 사실 시도 노래도 하기도 하고 창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가도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가를 더해서 시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먼저 삼 선생의 그 시의식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서두라고 할까,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제극 선생의 그 사업문집 제일 첫 번째 수록된 시 제목이 유소사 2절입니다. 그 결국은 자신의 그 생각하는 바를 두 개의 절구에 담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은 종자를 뿌리는 곳에서 종자가 나고 우레는 일어난 곳으로부터 일어나네. 조용히 살펴보니 모두 자연스러운데 깊이 생각해보니 까닭이 있네. 참 이게 이 뜻을 알기 상당히 힘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 2구에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점, 또 3, 4구에서 모두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천하만상 우주만물에 모두가 다 연유가 있어서 발생한다는 논리니까 안제극 선생이 살던 그 시대 상황, 즉 조선조정의 전국도 그런 원인이 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제극 선생은 그 시를 표현할 때 딱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은유나 비유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존사의식을 어떻게 시에 드러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해당 선생, 그래서 윤응선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날로 쇠퇴해 가는데 선생, 즉 윤해당 선생이 그것을 잘 이끌고 인도해서 의당의 적통으로 삼았네. 학문은 율곡 우암을 위주로 하고 염락을 세웠네. 염락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주자, 주돈이 이 도학의 연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성리음양에 전심했네. 사제간의 처세는 같은 수레바퀴 자욱 같으며 중국을 높이고 조상을 물리쳐 삼강오륜을 세웠네. 광풍지월은 어디에 갔는가? 그래서 광풍지월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광풍각이니 제월당이니 제월대가 많습니다. 뭐 대전에도 이 제월당이라고 호를 진 송규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또 충북 괴산에도 그 임진왜란 때 접반사 중국 사신을 맞았던 유군이라는 분의 제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첨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괴산군 괴산읍 제월리에 그 제월대 흔히 고산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중국의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에 그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호산성지, 그러니까 호수와 산의 아름다움이 다 모여 있다.
참 엄청난 압축적 표현인데 저는 이거를 중국과 한국의 문화외교 자원으로 잘 활용해서 중국 관광들이 오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화양동에도 만절 필동 화양서원 선조대왕과 효정대왕의 글씨를 새겨놓고 또 명나라 황제 충효절의 만절필동 아닙니다. 충효절이라는 그 명나라 황제 또 비례부동 옥조빙호 이렇게 명나라 황제 세 분의 글씨를 새겨놨습니다. 그러면 이걸 사대로 보지 말고 한중 선인외교의 자원으로 활용해서 중국 관광객을 유치를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또 우리와 과거부터 뭐 참 혈맹이었다든지 또 아니면은 비록 과거에 서로 전쟁을 하고 했더라도 이제 와서는 상호 발전을 위한 그러한 문화외교 자원으로 사는 게 더 이 시대에서 사는 우리의 어떤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똥똥한 방향을 흘렀습니다만 생각이 나서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광풍지월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광풍지월은 황정견이가 그 도학화의 계통인 주돈이의 인품을 비유한 표현으로 아주 유명하죠. 인품이 그 비견 후에 부는 바람과 또 비개운에 그 뜨는 달처럼 팍다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남긴 책을 어루마치며 뒤에 오는 양자원을 기다리네. 이렇게 그 자기 스승에 대한 그 윤회당 선생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다음에 무오 피구시 시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무년에 체포돼서 시로서 뜻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도를 배우려고 다만 공부자의 책을 읽었네. 공자의 도를 배우려고 다만 공부자를 읽었네.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사상, 뭐 논어든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읽었다는 뜻이죠. 살아서도 마땅히 공자의 도를 지키고 죽어서도 마땅히 공자의 도를 따라 죽네. 결국 1구에서부터 4구까지 전부 공자라는 용어를 넣어서 시를 완결했습니다. 그 얼마만큼 공자의 도를 따지고 보면 존주대의 존화양이 또 나가서 그 시대에 안재극선이 살던 시대의 이정척사 그런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존주대의 존화양이가 자기 마음에 아주 굳건한 의지라면 그렇게 요 절구에 1구부터 4구까지 그 말을 썼겠습니까? 그럼 이런 존화양의 의식은 흔히 유명한 그 화서 이항로 선생이 계승을 합니다. 또 이 존화의 의식은 뭐 그 제자 유중교, 유인석 같은 그 계열의 서로 교회했던 아까 박세화 선생까지도 계속 계승을 합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의당 선생 국어 감제. 의당 선생이 옛날에 사시던 곳을 지나가면서 지은 시. 대미산 높고 높아 영남을 머리를 진압했는데 선생께서 일찍부터 그윽한 이 산중에 계셨네. 용화구곡의 안개와 노을에 도덕을 입혔으면 오대양의 비바람 속에 춘추전을 읽었네. 계신 듯한 사당은 거칠어져 차가운 풀잎만 우거졌고 화련대에 어둠이 내리니 저녁 햇빛이 근심하네. 망망한 이 우주에 나는 장차 어디로 갈꼬. 이 소자, 이 제자가 지금처럼 예옛날에 놀던 터를 받고 있네. 그래서 여기 3구에서 박세화가 요영화 구국에서 자연 속에서
도를 강학했던 사실을 도덕을 입혔다고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또 사구에서 서구 열강이 조선 침탈의 조짐 속에서도 춘추대의를 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제국이 용화국국 리터를 찾으니 그 서당 강학하던 그 서사의 리터가 황폐해지고 또 화련대에 어둠이 내리니 저녁빛도 근심하네. 결국은 안제국의 근심이죠. 그다음에 7, 8, 9에서도 안제국이 얼마나 스승 박세아를 존경하고 사모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제 여기까지 그 안제국이 존사의식을 시로 표현한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존화양의 의식을 시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화의 의식의 시적 형상화. 그래 존화양의 의식은 몇 번 말씀드렸고 또 다 잘 아시겠지만 화서학파가 이정척사. 그래 또 척양척에 서양을 물리치고 외놈을 물리치자. 요즘 말로 항일투쟁, 항일의식이죠. 그래서 안제국의 그 시 중에 은폭동이라는 시가 있는데 속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구멍에서 쩡쩡하게 소리나는 물은 무슨 마음으로 밤낮을 울어대는고 천지간에 음흉하고 사악한 기운을 소탕하려는 마음이 뿜어내는 소리가 되었네. 참 이렇게 안제국은 자신의 척양척의 의지를 거센 폭풍우를 쏟아지는 모습과 폭포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에 주훌산이라는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훌산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제국의 고향에서도 보이고 지금 그 조령산에 있습니다. 조령산 근처에 있습니다. 주훌산, 산과 바다에서 하나로 뭉쳐진 돌이 높이 솟아 주훌산이 되었도다. 잊지 못하는 변방인 조선의 의리가 칼처럼 우뚝 서서 남쪽의 오랑캐를 쏘아보네. 이 수모자의 주율산을 보면서 주율산의 모습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9에서도 주율산이 산과 바다가 뭉쳐져서 돌이 뒤에 우뚝 솟은 것 같다고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3, 4구에서도 전주대의 존화양의를 지켜온 조선 정신이 그렇게 칼날처럼 날카롭게 남쪽의 오랑캐를 쏘아본다. 그러면 남쪽의 오랑캐는 당연히 일본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도 보면 안제국은 평소에 자기가 품고 있던 아주 날카로운 척의 의지, 외놈을 물리치겠다는 의지를 주율산의 그 오뚝하고 날카로움에 비유해서 표현했으니까 참 시적 표현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상이 척의 의지가 강렬하니까 마치 산을 보아도 산의 기상이 일본을 물리치려고 쏘아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본 것입니다. 다음에 거기 주례라는 책을 읽으면서라는 시에서도 그러한 기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보면은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안제국은 그 완벽한 도 그리고 존화양의 의식을 평생 인적 드문 산속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가 동경한 세상은 흥성했던 주나라의 문물입니다. 그런 이상이 실현되기를 꿈꾸는 것을 표현했으니까 그만큼 그런 의지가 강했다는 반증이죠. 그리고 또 속리산에 가서
임장군대, 지금 속칭 경업대라고 해서 그 상당히 한 2m 정도 되는 큰 바위를 바닥에다 철판을 깔고 그걸 세워놨습니다. 여기에서도 안제국은 경업대가 이끼가 낄 정도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에는 청나라가 지속되네. 임경업 장군의 경강한 덕이 청나라의 속궁이 된 것을 해결하지 못한 데한 한을 품고 강렬하게 그 해와 달에 달을 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국의 오랑캐로 여기는 청나라가 존속된다는 점을 아쉬워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장편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아주 깁니다. 강해 파후 이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분은득 박자입니다. 그래서 화양동에서 강해를 마치고서 박하 널리 배우자, 신문 세심하게 묻자, 신사 삼가에서 생각하고, 명변 아주 명확하게 변별, 판별, 또 독행 독실하게 행하자. 근데 이제 자기가 맡은 거는 박자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해 파후라는 그 식구로 봐서 안제국 선생이 화양강해에 참여해서 강해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제국이 그 1904년 26세 9월에 의당 선생이 화양동에서 강해를 거행할 때 사례로서 참여해서 맹자에 나오는 거천하 광거장을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세환은 을사보조약이 체결되기 1년 전인 1904년 9월 16일 화양서원터에서 제천단양 청주 문경등지에 사는 제자와 유림 200여 명을 모아놓고서 여기서 강해를 합니다. 근데 이때 71세인데 용화구국에서 화양동까지 걸어서 오는데 그때 현기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 화양동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결국 오늘날을 따진다면은 존화양의 의식 수호 결의대이고, 이 화양강에는 존화양의 의식 수호 결의대이고, 그때 박세어가 지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화양강의 제심 제군자는 존화양의 의식 수호 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정묘정비도 낭독을 하고, 서경의 필명도 낭독을 하고, 또 백운동교도 낭송을 합니다. 모두 존화양이 존주대의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 화양 강해일 제심 제군자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삼강오류는 유학의 도의 명맥이요, 화양동은 유학의 도의 근본이 되는 땅이다. 그래서 화양동은 신종과 의종 두 황제에게 재양하는 땅이며, 송시열이 장수유식한 장소다. 근데 여기 와서 은거도 하고 시식도 하고 강학도 했던 장소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도를 강하는 것은 명맥과 본지에 감응한 바, 더욱 더불어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화는 그러니까 중화는 중국 문물은 이 오랑캐가 될 수 없고, 사람은 짐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군들은 각자 뜻에 힘쓰고 의의를 지켜 서로 돕기 바란다. 그래서 도는 망할 수 없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광복이 될 것이다. 희망 갖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래서 1904년 9월 16일 날 삼가 박세아가 말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 강해파후 이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 분은득 박자는 총 68구입니다. 여기에 그 안제극에 조나시 의식이 다 담겨 있는데 그냥 몇 군데 좀 골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인은 이 이치를 완전히 알아 그 이대함이 하늘에 더불어 넓혀 덮다네. 현인은 그 덕을 밝히고 절타통마하고 또 소통했네. 그 다음에 박학신문 신사 명변 독행에 있어 그 방법을 매우 밝게 했네. 꼭꼭 말하자면 마음이 정밀하게 되고 나열하면 구경을 개락한 것이 되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박학신문 신사 명변은 중용에 나오는 학문 방법으로서 오늘날도 대단히 유용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전에 우리 의당 선생이 돌을 안고 깊은 골짜기에 누웠네. 중화를 숭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침을 숭상하고 의리를 열어 붉은 마음의 정성이 해바라기처럼 기울었네. 그래서 그 박세화가 지금 제천 덕산면 억수리 용화동 용화국에 들어가서 그 도를 전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박세화의 존양사상과 그 의의를 숭상하는 정신을 마치 붉은 해바라기처럼 기울었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스승을 모시고 학문을 한 지 몇 해던가 제자 이름 올린 것이 완연 어제와 같네. 감히 글로 의리를 편 것을 본받고 남기신 책을 읽고 또 다시 읽네. 결국 이 내용을 보면은 박세화와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은 것이 어제와 같다고 했는데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죠. 다음에 서구의 사조가 동방으로 점진하니 동포들이 날로 학대를 받네. 큰 호랑이는 손톱과 이빨을 벌리고 아첨하는 여우가 정신과 혼을 빼앗았네. 이때 시대 사조로 볼 때 서구 열강이 동쪽으로 전진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학대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오락가락 세월은 문득 저물고 백발에 부질없이 놀라고 놀라네. 때는 다복숭가 3대 저기 그 3배 만드는 그 3대 이익이 있어 나의 홍미하고 나약함을 일깨워주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러 나이가 먹어서 부질없이 세월을 보낸 데에서 놀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혼미하고 나약한 자신이 스승의 훈도 덕분에 올곧게 성숙했다는 점을 다북숙과 그 3대의 관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나 양의 의식을 화산자치가에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산은 안제극 생가인 경북 예천군 용국면 장평길 154-1에서
50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산의 높이는 약 800m 내지 900m가 됩니다. 여기서 화산자치가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참 한 가지 그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고 할까요? 성인의 후손이 성인이 된다는 거 할까요? 그 안재극 선생의 증손자 안중식이라는 분이 그 터를 찾아서 헤매다가 손팔수라는 분에 의해서 그거를 밝혀냈습니다. 여기 그 안중식 선생이 안재극 선생이 그 은거하고 공부하던 화산에 유업이를 세웠습니다. 그 작게 세웠는데 그 전면에다가 애국지사 사암 안재극 선생 전도 구지 도를 전한 예터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후면에 학문을 받은 공부를 한 사람 명단을 20명을 새겼는데 그 중에 일제 남장섭이라는 분, 또 뭐 국방부 장관을 했던 현석호라는 분 이름도 새겼습니다. 우선 여기 화산에서 활동한 내용과 그 존화양의 의식의 일단을 보기 위해서 화산 우소 여 도경택 준이 공음, 화산 우거에서 도준이, 경택은 자죠. 경택이 자인 도경이와 함께 읊은 시 보겠습니다. 그윽한 난쪽 캐곡하면서 높은 노래 부르니 해저물 도록 마음 상하니 늙은 심정 어찌할꼬 푸른 산이 남쪽으로 위협하니 우리가 음양할 때 양의 도수가 감소했고 차가운 도풋바람이 북쪽으로 가니 북풍이 많이 부네. 1만 가지 일들이 어긋나니 기민머리에 눈만 남고 뭐 기민머리에 눈만 남고 머리가 쉬었다는 구렛나루가 쉬었다는 말씀이죠. 세계의 열강들이 흔들고 분탕질하니 육지에 파도치네. 술이 다 떨어지고 검을 멈추니 그대에게 남긴 말 다시 장차 여운이 이 산을 지나가겠네. 이렇게 그 화산에서 친구들과 그 시국에 대한 심애를 읊었습니다. 다음에 안재극의 학문과 인생과 존화양의 의식을 노래한 화산자치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 따로 가는 노래입니다. 물론 오늘날처럼 그 서양 음계에 맞춰서 부른 게 아니라 당연히 동양이니까 동양의 검은곡 그런 악곡 약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근데 이 화산자치가를 지은 데 대한 글이 지금 그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 쓴 글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상식적인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그 요리책에 밥 짓는 내용은 실려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 짓는 건 한국 사람은 누구나 다 아니까 안 실어 놓은 거죠. 근데 오늘날은 뭐 쌀 몇 그램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안재극이 그 가로 노래를 지을 때는 당연히 그거는 상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왜 화산가를 지어놓는가를 써놓지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화서학맥들을 보면은 음악의 그 암송, 가창성, 효용성을 인식하고 존화양의 의식을 고취하는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에이비스송도 배웁니다. 또 찬송가, 찬물가. 그래서 어떤 사상을 오랫동안 숙지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는 꼭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합니다. 결국 옛날 분들도 유학도 오랜 전통으로 이 가의 형식, 노래의 형식에 맞춰
그거를 암송하고 지속하게끔 그러한 행위를 한 거죠. 결국은 이러한 그 화상맥의 이 음악의 암송 가창성의 효용성에 대한 거는 이미 그 화상맥들은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구곡을 연구하면서 계속 그 왜 구곡가를 지었을까 결국은 해답이 그겁니다. 제가 그 화상맥 인물들의 음악의 암송 가창성에 대한 인식과 구곡 시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예기 악기에도 그 노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학노의 문집에도 보면은 그 음악에 대한 그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어요. 저희들도 벌써 이분들하고 100여 년 그 이상의 후대이기 때문에 전통 음악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제목을 들면은 종유래 신묘, 황종생 11유래 이러한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거의 궁상각 치유 등 오음의 변화와 응용에 대한 글입니다. 또 유중교도 현가 계범서, 그러니까 현가니까 검은고를 어떻게 올바로 하는가라는 규범을 쓴 책 서문에다가 주자의 검은고에 대한 그 악류를 재현 응용해서 현가 계범을 지었다고 밝혀놓습니다. 유중교는 서사 현가 항룡이편, 그러니까 자기 서당에서 항상 그 검은고로 연주하는 두 편이라는 글에서 이천과 주자가 음악을 활용해서 강학 효과를 제고했다는 걸 알고 그걸 응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도들에게 소학 제사, 육군자 찬을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 유학은 암송적 효과, 노래의 암송적 효과가 뛰어나던 걸 알고서 꼭 암기에서 실천을 강조할 때는 노래를 지어서 유포를 시키는 겁니다. 율곡 선생께서도 고산구곡가를 짓고 또 구곡을 지은 사람도 전부 구곡가 시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우면서 자기가 왜 구곡을 지었는지, 나는 조나와이를 강조한다, 또 우암 율곡을 숭상한다, 그 조나와이 의식을 갖고 이런 거를 자기가 시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학노의 그 학맥인 유중교, 유인석, 김평묵, 정윤영 등이 서로 그 구곡기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의식을 담아냅니다. 먼저 이제 안재극 선생도 춘천의 그 의암 선생이 향음주례를 할 때 1903년 25대에 참석을 합니다. 이런 전통과 또 현장에서 꼭 내 생각과 내 행동의 방향을 강조할 때는 노래를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화산 자치가는 총 80구입니다. 그래서 이 4구씩 나눠서 그냥 그 핵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음살기를 바라니, 그러니까 음흉하고 죽이려는 그 기운을 바라니 해패의 요성이 자주 재앙을 보이네. 그러니까 이 해패라는 이 별이 나타난다면 재앙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미로 본 겁니다. 땅이 음살기를 바라니 뱀과 용이 집에 들어와 사네. 결국은 이거는 그 일제가 준동하는 정향을 비유한 걸로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사람이 음살기를 바라니 비린내 나는 피가 아홉들에 벌거네, 빨가네. 홍수와 강수가 어지럽게 질펀한데 창과 칼이 삼엄하게
코를 베이고 죽이는구나. 결국 사람이 음살게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좀 아주 음흉하게 살인적 기질을 발휘하니 온 땅이 그 피비린내가 왕동하고 창칼로 사륙을 한다는 그런 만행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안제국 선생의 생각을 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걸 보겠습니다. 혀를 봉해서 다만 말하려다 그치고 발을 동여매어서 자주 철룩이는구나. 도를 행하려고 하는 애골수 조양자가 경전을 안고서 갈 곳이 없구나. 여기 조양자는 안제국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안제국 고향 생가에 그 강학하던 학당의 이름이 조양정사입니다. 조양정사. 이 조양정사도 논어에서 따온 건데 조양정사. 우리가 되게 정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무슨 정사 뭐 주자에서부터 따온 건데. 그래서 여기 안제국은 행동의 제약을 당해서 언론과 행동의 제약을 당해서 조양자 즉 안제국은 공자의 도를 행하려고 경조를 안고 하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현실에 대한 탄식을 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 사슴은 밭고랑에서 노는데 바위구름은 토마틈에서 맴도는구나. 마을 풍속은 너무도 순수한데 나에게 동쪽 책방자리를 빌려주네. 그래서 여기 그 화산 마을의 풍속이 순박해서 이곳에서 그 은가하면서 서당을 열었다라는 것을 또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에 같이 갔던 5명에 대한 이름도 올렸습니다. 그 이제 시에다 줄을 달아놨는데요. 도준이, 양홍대 등 이렇게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다음에 햇볕 나면 땔감 꺾고 이게 나무를 해날른 거죠. 날랐으니 솔잎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 오네. 돌아가며 불을 떼고 또 밥을 지으니 모든 쌀이 솥 가운데서 우르글 소리 나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식사당도 교대로 하고 그 산에 가서 솔잎 나무가지를 갖다가 떼고 이렇게 밥을 해 먹다는 것도 이렇게 실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 또 좀 그 다음에 네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조나와의 의식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표현됐는가를 보기 위해서 읽어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서경, 요순전, 요전, 순전, 이경을 읽으니 신통한 조화가 이아래로 이르네. 한 사람은 논어를 읽는데 공자님 도가 세상에 혼탁하여 자치 없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시국을 공자님 내가 학문도가 자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사전을 읽으니 밝은 정성이 밝은 해에 걸렸도다. 한 총각은 소학을 읽으니 명명의 혁혁함이 밝게 보이네. 그래서 사전을 읽으니 밝은 해가 희망처럼 보이고 또 소학, 주자가 지은 소학을 읽으니까 역시 밝고 그 혁혁함이 밝은 희망을 준다. 그래서 안제국은 제자들이 학문에 열중하는 모습에서 어떤 조선의 밝은 미래를 본 듯합니다. 다음에 무슨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는고 만종의 녹을 주더라도 바꾸지 아니하네. 하늘이여 복개가 회복될까 말까. 복개가 회복될까 말까. 모름집이 거북점을 쳐서 물어보지 않네.
안제극은 자신과 소수의 제자들이지만 옛 성현의 그 오묘한 뜻을 학문하는 데 대한 긍지를 갖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나가 봉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러한 의식을 바꾸지 않듯하고 결연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북점을 치지 않는다고 하고 복계가 돌아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 복계가 돌아온다는 것은 조선이 광복되어서 일제 그 침략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제극은 이렇게 자신은 물론 그 사람들이 조국 광복이 필연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주입하고 그 의지를 널리 확산 파급시키기 위해서 가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지금 저도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에 가깝습니다만은 노래 이렇게 탁 하면 생각이 탁 나죠. 군가도 그렇고 군가도 사사조 얼마나 박진감 넘칩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그 일제 시대에도 의병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만 불러도 저절로 힘이 나고 애국심이 생기고 그런 어떤 항일 투쟁 의지가 결연히 발휘되는 그런 생각에 용숨치는 그런 가사들이 있고 노래를 부르니까 더욱 그게 고조되는 거죠. 여기 이게 마지막 사구가 됩니다. 이건 꼭 읽어봐야 됩니다. 하물며 오대양의 바람과 희박하나 막막하게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작은 화산 꼭대기에 눈보라 속에서도 잣나무가 홀로 빼어난 것 같네. 그래서 우리가 잣나무, 소나무 이거는 잘 알다시피 역경에서 의절을 지킨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완도가 있죠. 예, 화산 자치가 이 마지막 구절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오대양의 바람과 희박하나 막막하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작은 화산 꼭대기에 눈보라 속에서도 잣나무가 홀로 빼어난 것과 같네. 잘 알다시피 이 세한은 논어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아주 어려울 때 위기에 찼을 때 의리를 지킨다는 그러한 비유적인 거죠. 그래. 그 유명한 작품으로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제국도 당시 조선의 전국은 오대양의 열강들이 차디차고 거센 눈보라처럼 더 거세게 밀려옵니다. 그런데 안제국 자신과 그 제자들은 눈보라 속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는 화산 꼭대기 잣나무처럼 의연하며 불변의 기상으로 난국난세에 존화양의 의식을 고수하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기계를 펼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유인석도 그 야자 도격에서 바로 이 세안송의 절개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안제국의 존화양의 의식이 어떻게 화산 자치가에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6장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훌륭한 제자의 도리는 스승의 도를 잘 계승하고 학문으로 보국학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한 사례를 사암 안제극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조선말 일제강점기 격동의 시대에 국민된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시대적 과업은 국권소와 국권회복입니다. 또 존사 존화양의 의식을 실천으로 일생을 바쳤습니다. 즉 경문, 통문을 작성해서 집안 사림들과 지역 주민들을 항일 투쟁에 동참하게 계도했습니다. 이러한 존사 존화양의 사상을 시와 산문에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안제극은 시를 지을 때
그 비유적인 표현을 잘 구사해서 그 문학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안제국이 존사 의식을 표현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 그 만윤회당 선생에서도 이러한 것은 드러납니다. 두 번째, 조나와의 의식의 그 시적 형상화를 보면은 대표적으로 몇 개 봅니다. 주울산에서도 안제국은 자신의 평소 품고 있던 날카로운 척의 의지를 주울산의 우뚝하고 날카로움에 비유를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역시 속리산에 있는 은폭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척양 항일 의지를 거센 폭풍을 쏟아지는 모습과 폭풍물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해파 후 이 박학신문 신선 명변독행 부는 득 박자에서도 안제국의 존화양이 또 척양척의 사상과 학문관, 인생관, 세계관을 함축한 압권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안제국은 도의언원과 그 발전 과정을 시에 전개합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물은 고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천지자연의 진리이며 도라고 전통적 유교 철학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대중들 중에서도 그 타고난 천성을 잃었으며 본래 천성이 날이 갈수록 끊어졌다고 봅니다. 도를 상실하는 정도가 심한 것이 우산에서 나무를 벌채서 비가 많이 내려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 형상의 비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는 서구 열강들과 인간이 기본적인 도를 상실한 인간의 만행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용의 그 학문자세인 박학신문신사 명변 독행의 방법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공자맹자의 그 전통 유학에서 주자의 성리학까지 도통기성의 과정과 그 핵심 사상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자치가의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안제국은 이 화산자치가에서 화산에 오기까지 과정을 노래를 했습니다. 아울러 화산에 은가하며 스승에 배운 학문의 내용을 노래하고 존화의 의식 등 당시 시국과 정세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맨 끝에 76에서 89까지 서양 열강들이 강력하게 침입해와도 눈보라 속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소나무 잣나무 같이 변함없이 저행하겠다는 투지를 비유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이렇듯 화산자치가는 안제국 선생의 인생 좌우명을 읊은 좌우명가이자 불변의 항일투쟁 결의를 노래한 항일투쟁 결의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안제국 인생 전체를 함축한 인생의 결의가입니다.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안제국은 존사의식과 존화양의 의식을 일상의 신조로 삼고 고수했으며 이를 시화가에 표출했습니다. 안제국이 살던 조선 말 일제감경기는 그 절대절명의 시대정신이 국권수와 국권일복입니다. 경술국치 전후 당시 현실에 대한 대응양상의 전형은 항일투쟁이며 그 시문학도 그런 항일투쟁 정신을 담아야 합니다. 안제국은 그의 사상과 초구의 정신을 산문과 시와 가에 문예미도 높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성, 진실성, 궤도성을 잘 담아냈습니다. 또한 표현 기법에서도 비유를 잘 활용해서 문예미도 양호합니다. 따라서 안제국의 시와 가는 내용과 표현이 우수해서 조선말 일제강점기에
그 항일 문학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명환입니다. 이번에 4함 안제극의 존사 존화 양의 의식과 그 시가의 형성화라고 하는 이상주 선생님의 논문을 미리 받고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작성하신 그 논문은 사함 안제극 선생님의 어떤 시가, 그리고 그 시가에서 존사, 존화양의 의식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논문 자체가 제천 의병 및 그리고 의당 항맥 연구에 지평을 더 확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논문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안제국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사항맥과 교유한 의당 박세화의 어떤 문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제천 의병 연구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주 선생님의 어떤 논문의 이견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다음에 논문 내용 자체도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궁금했던 점 4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론에서 선생님께서 화사학파 문인들이 항일 의지를 표현한 문학을 연구한 일부 논문을 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전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선생님께서 이 논문의 방향을 잡으셨을 때 화사학파 문인들의 시가와 사함 안제극 선생님의 시가를 직접 대비하고자 한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 화사학파 문인들의 시가를 분석한 연구자들의 어떤 논문들에 빗대어서 사함 안제극 선생님의 시가를 대비하려 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가 작품의 형성화를 분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이제 보통 주제론적인 관점, 그 다음에 형식론적인 어떤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존사, 존화양이라는 어떤 주제론적인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본문 안에 보게 되면 물론 선경 후정, 그 다음에 뭐 비유적 표현 등 안제극 선생님의 시가가 가지고 있는 일부 표현적인 어떤 특징도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경 후정 그리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가 지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안제극 선생님의 시가를 검토하시면서 혹시 안제극 선생님의 시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상의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 만약에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안제극 선생님의 생애는 이강년 의병장 휴하에 있었을 때, 그리고 박세화 문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박세화 사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애 자체는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안제극 선생님의 어떤 사상과 그 다음에 문학에 끼치는 어떤 영향으로 봤을 때는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생애에 걸쳐서 혹시 시가가 변모하는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사의식의 시적 표현에서 사례로 제시한 한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게 되면 과연 안제국 선생님의 쓰신 이런 한시들에서 표현되어 있는 존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제가 이쪽 분야의 이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어떤 해석하기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도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존화양의 의식의 시적 형상화에서 제시한 한시들을 보게 되면요, 존화보다는 양의에 가깝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존화 양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존화보다는 양의에 가까운 내용들, 주제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안재극 선생님 시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화서학파 또는 의당문학, 의당학파 문인들과 어떤 시적인 형상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쁘신데 그 분량이 비교적 많은 논문이었는데 그 꼼꼼하게 읽고서 그 아쉬운 점 또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하신 그 화서학맥 문인들과 시를 대비한다고 한 것은 이제 다른 화서학파 문인들이 어떻게 그 존사의식이나 종화양의 의식을 시에 표출했는지 그거를 좀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해서 대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너무 분량도 많아질 것 같고 또 그래서 뒤에 마지막에 그 유인석이라는 분 그 시 하나를 그 세한 그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안재극도 역시 그 존화야의 의식을 표출했듯이 화서계열 문인들은 기본적으로 존화의 의식을 세한도란 이런 그 의절을 비유하는 그런 쪽으로 표하는 양상은 동일하다. 이제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상당히 여러분 걸 뽑아놓고 보니까 그냥 한마디 그 의암 선생님 것만 해도 충분히 어떤 그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 그 기본적으로 이제 시를 표현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비유적 표현하는 게 이제 시적 표현의 기본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도 공부를 해보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아까 예를 들은 그 소개했던 시들은 거의 그 기계도 있고 시를 평가할 때 이제 뭐 기백도 기백도 좀 시에 담아야되고 뜻도 좋아야 되고 비유적 표현도 좋아야 된다 그러는데 보편적인 특징이지만 다른 분들이라고 해서 다 제가 소개한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시를 그 표현적 특징을 비유적으로 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이분도 그러한 보편적인 시의 관점을 그러니까 시 응용 방법을 존화양이나 존사의식에 표출했다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생애에 따라서 시의 양상이 변화했는가 근데 참 좋은 발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문집을 여러 달을 검토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게 생애 뭐 전반부 30대 이전이나 그 후반부에 어떻게 시 경향이 바뀌었는지 이거는 저도 주목을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전반부 후반부에 어떤 확실한 변화 아니면 그런 기밀에도 있는지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 발상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 존사라는 건 이게 그야말로 따라 스승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제 안재극이 박세호의 제자가 되면서 스승이 어떠한 사상과 의식을 부여했는지,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잘 알다시피 존화의 그러니까 이정척사 척영책의 정신입니다. 그거를 화서로부터 의당까지 의당 선생은 화서의 제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 화서계열 사람들이 유인석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그걸 철저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스승의 의식을 받아서 실천하고 계승한다는 걸 이제 존사의식으로 저는 본 거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를 그 시에 뽑아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존화보다는 양이 쪽에 비중이 있다 그러는 사실은 막상 이게 존화 양이가 같이 가는 건데 이제 물론
그 식구에 따라서 양의를 좀 강조한 면이 있는 듯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묶어서 존화야의. 그러니까 따지면 양의를 더 강조하는 거죠. 이게 존화가 바탕이 되다 보니까 양의가 또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상호 보완 상승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봤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논문에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논문들을 통해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아닙니다. 그리고 안재극 선생님이 특히 일제 강점기까지 이제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어떤 시기 변화를 몸소 겪으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항일 운동을 계속 지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한말 시기와 일제강점기 시기의 어떤 그분의 시가가 조금 변모가 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담아주시면은 다음에 좀 담아주시면은 제천 입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한말 의병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선생님께 저도 좋은 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미흡한 논문을 또 이렇게 과찬을 해주시니 역시 좀 마음이 넓으십니다. 저한테 제의한 내용들을 꼼꼼히 점검해서 이 다음에 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많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